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녹화 버튼을 까먹고 안 눌러서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발표는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VM 제품에 대한 발표고요. 이전에 전소연 선임님이 데이터 분석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그거랑 연관 지어서 이제 제품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처음으로 VM 개요, VM이 뭔지, 그리고 VM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으로 VM 기능, VM 내부에서 데이터 분석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VM에서 개선을 위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려움이 무엇이고, 추가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과제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VM 개요에 대해서 우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VM이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VM은 Virtual Metrology의 약자로서 공정이나 장비 센서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해 공정 결과물이나 제품의 품질을 가상 계측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반도체 공정 과정 중 하나인 Chemical Mechanic Planarization CMP 공정을 예로 들어서 이 Virtual Metrology가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반도체 공정을 진행하면서 되게 다양한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CMP에서 나오는 결과물은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웨이퍼 원판이 필요한데 그 웨이퍼 원판을 연마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연마를 하고 나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 계측의 경우에는 그 장비를 활용해서 실제로 이 뭐 웨이퍼 두께가 어떻게 나왔는지 계측을 진행하게 되고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측정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반면에 가상 계측은 공정 진행을 하는 것은 똑같지만 그 공정을 진행하면서 그 장비나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 모델을 생성한 뒤에 그 생성한 예측 모델에 생성된 예측 모델을 바탕으로 이제 품질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측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계측은 실제로 품질을 측정하고 가상 계측은 이제 모델과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을 한다는 차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VM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사진을 보게 되면 반도체 생산이나 설계와 관련된 다양한 업체 리스트를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반도체 회사의 중요 목표는 이렇게 경쟁이 심한 반도체 시장에서 수익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공정에서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야 되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공정 라인의 수율이 매우 높게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결과물의 품질이 좋은지 괜찮은지 이제 확인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수율이라는 것은 이제 전체 생산 제품에서 정상인 제품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밑에 사진을 보시면 이제 반도체 공정이 이제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보실 수 있으신데요. 반도체 공정은 크게 웨이퍼 가공 단계, 이제 회로를 구현하는 전공정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셈블리랑 패키징을 하는 후공정 단계로 크게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큰 과정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총 세부 공정의 개수를 세어보면 한 수백여 개가 되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수율을 관리하고 품질 확인을 해야 하는데 다음으로 또 필요한 과제가 이 제품 생산 이렇게 복잡한 공정임에도 제품 생산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아까 설명드렸던 실제 계측은 이런 생산하는 과정에서 딜레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가상 계측을 하게 되면 실제 계측 대비해서 시간 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과제는 VM 기술은 공정에서 이제 VM 기술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공정 기술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공정 기술들을 총합해서 이제 공정을 종합적으로 제어하는 것을 APC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VM 메트롤로지만으로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APC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좋은 성능을, 좋은 뭐 예측 정확도나 뭐 실행 속도 이런 좋은 성능을 보이는 버추얼 메트롤로지 VM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앞서 말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VM이라는 것은 공정 상추물의 품질을 가상 계측하는 기술이고, VM이 필요한 이유는 품질 확인에 드는 시간 비용을 줄이고 종합적인 공정 제어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VM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 다음으로 이제 VM에서 실제로 데이터 분석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VM 제품은 이제 UI, 서버, 알고리즘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UI 같은 경우는 사용자와의 인터랙션 환경을 제공하고, 서버 같은 경우는 이런 VM 기술을 실행하면서 뭐 입력 데이터도 다뤄야 되고 모델 파라미터도 다뤄야 되고 예측 결과도 다르게 되는데, 이런 종합적인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고리즘은 이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알고리즘을 보관하는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 분석 강의니까 이제 알고리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고리즘을 실행함으로써 이제 가상 계측을 위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진행하는 단계에는 처음으로 전처리, 그 다음에 중요 변수 선택, 모델링, 예측 및 해석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 이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진행하는 전처리는 이제 본격적인 분석 과정에 앞서 학습 데이터를 가공하는 단계입니다. 그 단계에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시계열 데이터로부터 요약 통계량을 산출하고 미싱 밸류, 세임 밸류, 아웃라이어를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상관성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 과정들이 좀 더 어떻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처리 과정에서 처음으로 실행하는 단계는 요약 통계량 산출인데요. 이제 이 과정은 공정 시계열 데이터를 요약 통계량으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왼쪽 밑에 이 그림을 보시게 되시면 시계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대략적으로 보실 수 있으신데요. 이제 이 앞에서 뒤로 가는 축은 이제 샘플에 대한 그 변화를 보여주고, 이제 밑에서 아래는 뭐 압력이나 뭐 그 공정에서 진행하는 뭐 모터의 압력 같은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은 시간순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타임에 대한 정보를 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계열 데이터를 저희가 공정을 진행하면서 얻게 되는데, 이 어, 음, 이렇게 공정을 진행하면서 얻은 데이터로 이제 뭐 최대값 아니면 평균 이런 요약 통계량을 샘플별로 산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왜 이런 과정을 거치냐 하면은 보통 공정을 진행하면서 이 시계열 데이터를 얻게 되면 뭐 하루에 5GB 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얻게 되는데요. 그걸 사실 저장하는 것도 어렵고 그걸 이제 활용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서머리 데이터를 변화를 한 뒤에 뭐 저장을 하거나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전처리 단계는 이제 결측치가 있는 경우에 변수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그 어떤 변수의 값들이 동일한 경우에 그런 변수를 제거하고, 또 샘플 중에 뭔가
툭 튀거나 이런 이상치 샘플이 있을 때 데이터셋에서 그 샘플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른쪽에서는 실제로 VM 프로그램에서 이 미싱 밸류, 세임 밸류 아웃라이어들이 어떻게 제거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싱 밸류, 세임 밸류 아웃라이어를 제거하는 이유는 이제 학습 과정에서 에러를 방지하거나 아니면 또 예측 과정에서 무의미한 이런 변수들을 제거하거나 예측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전 처리의 마지막 단계는 상관성 제거인데요. 이제 유학 통계량을 공정 시계열 데이터를 이제 이전의 단계들을 거치고 나서도 이제 이 과정은 데이터 내 변수가 되게 많은데 그 변수 간에 상관성이 있는 경우에 그 상관성이 있는 변수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high correlated variable이 이 변수고 이 변수의 상관성 값이 1이기 때문에 이 변수를 제거한다는 그런 로그를 볼 수 있고요. 이 상관성을 제거하는 이유는 예측 모델에 이런 상관성이 있을 경우에 예측 모델 생성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변수를 제거하게 됩니다. 이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거치는 단계가 모델링, 이제 중요 변수 선택인데요. 중요 변수 선택은 모델링 과정 단계에서 사용할 중요한 변수를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이 중요한 변수를 추출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중요도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모델 개수를 바탕으로 중요도를 계산하는 RI, 그 다음에 차원 축소된 변수에서 기존 변수의 중요도를 계산하는 중요도 VIP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중요도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위해서 VM이 사용하는 모델을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어떻게 학습되고 또 이 중요도는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볼 것은 이제 RI, Relative Importance라는 중요도인데요. 이 중요도는 이제 모델의 개수를 바탕으로 중요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VM을 진행하면서 사용하는 모델은 Partial Least Squares라는 모델인데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선형 모델입니다. 선형 모델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직선 형태를 가지는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밑에 이 보이는 시계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y는 저희가 얻고자 하는 산출물이고 x1, x2는 이제 저희가 그 y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설명 변수들이고 그리고 이제 베타 1, 2는 그 설명 변수에 각 상응하는 그런 가중치들입니다. 그럼 이제 모델 개수라고 하면은 이제 설명 변수에 상응하는 이 베타 값들인데요. 이 베타 값들을 바탕으로 이 x1, x2 이런 설명 변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델에 있어서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게 이제 VIP라는 중요도를 계산하는 단계인데요. 이제 VIP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려면 이제 이제 RI 계산에서는 그 선형 모델의 개수를 활용한다는 개념을 통해서 중요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봤고 VIP에서는 PLS 모델에서 차원 축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PLS 모델은 차원 축소를 통해 기존 변수의 조합으로 잠재 변수를 생성하고 이를 모델 변수로 활용함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런 차원 축소를 하는 이유는 기존에 여기 보시면 뭐 x1, x2, x3 이런 기존 변수가 있는데 이 기존 변수로 새로운 잠재 변수 t1을 만들고 이 t1을 학습이나 예측에 활용하게 되면 좀 더 좋은 정확도나 정확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차원 축소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느냐를 보면 이제 이 X 데이터들의
분산이 최대화하는 방향으로라고 적혀 있는데, 분산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퍼진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실선을 보면 데이터가 가장 많이 퍼진 방향으로 이 변수를 추출하게 되고, 이제 점선을 보시면 그와 수직된 방향으로 그런 변수를 한번 설정해 본 건데, 이렇게 분산을 최대한 방향으로 변수를 추출하고 그걸 이제 선형 모델에 활용하게 되면 최소 잔차를 가지게 됩니다. 잔차라고 하면 이 실선을 모델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점들을 이제 데이터라고 봤을 때 데이터랑 모델 간의 거리가 최소로 됩니다. 이렇게 최소가 되게 되면 어, 저희는 이제 설명력이 높다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PLS의 특징이 X 분산을 최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Y 분산 또한 최대화하게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냥 X 분산이랑 Y 분산을 곱한 공분산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런 잠재 변수들을 추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PLS 모델에서 이제 차원 축소의 특징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VIP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VIP의 정의는 컴포넌트의 설명력과 기존 변수의 가중치를 반영한 변수 중요도입니다. 아까 그 그림에서 보면 기존 변수 x1, x2, x3로 그 새로운 잠재 변수 t1을 생성한다고 했는데, 그 이렇게 차원 축소된 변수를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컴포넌트로 이제 PLS 모델을 구성하게 되는데, 컴포넌트의 설명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Y에서 이 컴포넌트와 그 컴포넌트에 대한 가중치를 이제 이 Y 값에서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는가를 설명력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기존 변수의 가중치라 하면은 잠재 변수에서 그런 기존 변수가 가지는 가중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존 변수의 가중치와 기존 변수의 가중치를 반영해서 이 VIP라는 그 중요도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제 밑에 그림에서 이제 실제로 VM 프로그램에서 이 RI랑 VIP를 산출한 결과와, 그리고 각 산출값에 상응하는 변수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모델링 할 때 사용하는 중요 변수들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얻는 이점은 그 모델링 할 때 불필요한 변수들을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실행 시간을 단축시키고, 또 그런 중요한 변수들만 모델링에 활용하기 때문에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 변수 선택 과정을 거치고 나면 모델링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모델링 과정에서는 이제 저희가 선택한 중요 변수를 순차적으로 예측 모델에 추가해 보면서 최고 성능을 보이는 케이스의 예측 모델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스텝와이즈 리그레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사용자가 저희가 한 30개 아니면 5개의 변수를 활용하고 싶다라고 지정을 하면, 저희가 선택한 많은 중요 변수들에서 하나하나씩 순차적으로 PLS 모델에 적용해 보면서 이제 예측 정확도가 좋아지나 나빠지나를 관찰하고, 이제 사용자가 정의한 중요 변수들 모두 입력했을 때 그 전 단계에서 생성된 모델들에서 최고의 예측 정확도를 보인 모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그 스텝와이즈 리그레션이 VM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그림이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진 않지만, 이 맨 밑에 있는 빨간 선이 그 에러의 변화입니다. 이 정확도가 아니라 에러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그 변수를 순차적으로 추가하면서 이 에러가 적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 추이를 관찰하고
최고의 결과를 선택해서 그 모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그 모델링 과정을 거치고 나서는 예측 및 해석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그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성된 예측 모델로 검증 데이터에 대한 예측 결과 및 예측 성능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 학습 데이터, 이제 저희가 이제 VM 프로그램을 돌릴 때 주로 학습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에서 한 70% 정도를 활용하고, 검증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 데이터에서 한 30%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측을 진행하고 나면 그 예측에서 각 변수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그 변수별로 기여도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예측 같은 경우에는 그 모델링 단계에서 학습 데이터로 예측 모델은 생성됐고, 그럼 이제 검증 데이터가 남아 있는데 그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과 그 검증 그 모델로 예측을 해서 그 예측된 값이랑 실제 값의 차이가 얼마나 정도 되는지를 이렇게 뭐 시각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성능 지표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런 결과들을 산출해 줍니다. 예측을 진행하고 나면 예측에서 각 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기여도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제 오른쪽에는 VM 프로그램에서 이런 기여도를 어떻게 산출해지는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을 보면 이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차트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 그 Y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수가 얼마나 그 중요한지 기여도를 보여주게 되고, 이제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수별로 그 변수들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각 변수들이 예측에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VM 기능을 요약해드리면, 전처리 단계에서 본격적인 분석 과정에 앞서 학습 데이터를 가공해주고, 그 다음 단계로 중요 변수 선택, 예측 및 실행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변수를 추출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고, 그 다음으로 모델링, 중요 변수를 순차적으로 예측 모델에 추가해 보면서 최고 성능을 보이는 케이스의 예측 모델을 선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학습된 모델을 바탕으로 검증된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진행하고, 예측에 대한 근거로 변수별 기여도를 산출한다. 이게 VM 데이터 분석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 분석 과정을 UI 및 서버와 연동해서 이제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VM이 어떤 식으로 좀 더 개발이 되고 있는지를 그 지금 현재 그 VM 알고리즘인 현재 알고리즘과 이제 개발 중인 알고리즘을 as is to be로 비교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처리 단계에서 설명드렸던 서머리 데이터, 요약 통계량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시계열 데이터, 그 원본 데이터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특징이라 함은 이제 그 학습 모델이 이제 추출하는 그 데이터로부터 추출하는 중요한 정보인데, 그 현재 단계 같은 경우는 PLS를 통해서 그 차원 축소된 변수를 특징으로 활용하고,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쉐이플렛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쉐이플렛에 대해서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습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PLS 이제 선형 모델을 활용하고 있고, 저희가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비선형 모델입니다. 그리고 현재에서는 이제 예측을 진행했을 때 그 각 변수들이 그 예측에서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해석으로 제공해 준다고 하면,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해석 방식은 이제 시계열 구간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럼 우선 데이터와 특징 관점의 개선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서는 이렇게 요약 통계량을 그 데이터로 활용했는데, 저희가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이 요약 통계량으로 변환하기 그 전 단계인 그 원본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고 하면 시계열은 이런 다양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면 이런 선형적인 형태도 가지고 있고 이런 스텝 같은 형태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하는 바이브레이션 형태도 가지고 있고 아니면 이런 곡선 형태를 가진 넌리니어 이런 형태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럼 아까 그 말씀드렸던 쉐이플렛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리니어, 스텝, 바이브레이션, 넌리니어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예측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시계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그 기존의 서머리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시계열 데이터에서 서머리 데이터를 변환할 때 뭐 왜곡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정보가 손실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원본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더욱 풍부한 정보, 아까 말씀드렸던 형태나 아니면 이제 시간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보면 서머리 데이터에 비해서 시계열 데이터가 훨씬 데이터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것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 과정에서 병렬 처리나 이제 파이썬 코드를 이제 C로 그 변환해서 이제 코드 실행을 효율적으로 시켜주는 그런 툴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모델 관점에서 개선점을 보게 되면 이게 그 우선 데이터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 화학 공정에서 진행한 어떤 화학 공정을 진행하고 그 공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이렇게 2차원으로 표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란색 실선을 보면 선형 모델을 학습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형 모델을 학습한 걸 볼 수 있고, 이제 빨간 선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선형 모델을 활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 모델을 바탕으로 이제 신뢰 구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 신뢰 구간이라고 한다 하면은 공정 산출물이 정상으로 판정되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 이 초록 색깔 점인데, 이 초록 색깔 점이 공정에서 비정상으로 판단된 그런 값입니다. 근데 이 이제 데이터 자체가 비선형 트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그 비정상 데이터를 선형 모델에 넣게 되면 정상이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비정상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제 그 데이터의 비선형성을 배울 수 있었던 이 비선형 모델은 신뢰 구간을 좀 더 유연하게 설정을 해서 이 비정상 모델을 비정상이라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그런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형 모델이 아닌 비선형 모델을 활용하게 되면 장점으로 이 데이터의 이제 비선형성을 커버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선형 모델의 예측 성능을 성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아까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모델링 과정이 복잡해서 이제 저희가 많은 계산 리소스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렬 처리랑 코드 실행 효율화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좀 역량을 적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석 관점의 개선점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전의 그 방식은 변수에 대해서 어떤 이제 예측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 기여도를 살펴봤는데,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요약 통계량 변수에 대해서 이 시계열 변수의 어떤 평균값이 뭐 그냥 중요했다, 이런 식으로 좀 결과가 도출된다고 하면 이제 쉐이플렛 정보와 이렇게 비선형 모델을 활용해서 해석을 진행하게 되면 이게 왼쪽을 보면 그 토크 어떤 그 공정을 진행할 때 그 기계적 정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변수인데, 그 변수에서 뭐 이 시계열 그 쉐이플렛이 이제 중요한 뭐 분류를 하거나 회귀를 할 때
그 중요한 그 시계열 구간이고, 이 시계열 구간을 샘플에서 중요한 구간과 비교를 했을 때 뭐 토크가 너무 적었다, 아니면 컸다, 아니면 이 그 공정 과정이 너무 늦게 진행됐다, 이런 식으로 그냥 변수가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엔지니어에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다를 이 그 새로운 해석의 기대 효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 첫 번째는 데이터 분포의 변화인데요. 이제 데이터 분포의 변화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공정에서 되게 많은 장비를 다루게 되는데 그 뭐 장비 문제나 아니면 이제 유지 보수 아니면 세척과 같은 외부 문제로 인해서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 분포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좀 더 예로 들어드리면, 이제 웨이퍼 두께가 이제 그 일정하게 계속 나와야지 그 공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됐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웨이퍼 두께가 계속 그 뭐 평균이나 분산들이 공정이 진행함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학습도 어렵고 예측도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개선의 어려움이고요. 두 번째는 학습 데이터가 적다. 그게 이제 두 번째 개선의 어려움이고, 세 번째는 차원의 저주. 그 학습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학습이나 예측에 활용할 수 있는 샘플은 적은데, 또 그 공정 변수의 개수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 왼쪽을 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을 쭉 살펴보시면,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 변수의 차원은 적지만 샘플의 수는 높아서 뭔가 예측이나 학습이 잘 될 수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면 샘플 수는 적고 변수가 크기 때문에 이 빈 공간에 대한 예측과 설명이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분포의 변화 그리고 차원의 저주가 저희가 이제 개발 과정에서 이제 좋은 예측 모델을 얻는데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어려움을 주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우선적으로 그 개선해야 될 과제는 업데이트 방식을 이제 좋은 업데이트 방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업데이트라고 하는 것은 그 예측 정확도나 실행 속도와 같은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아니면 데이터 분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모델 재학습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PLS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전 모델 올드 데이터에서 그냥 일부분을 버리고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방식의 문제점은 새로운 샘플은 추가되지만 학습 모델의 변수가 그 PLS에서 아까 그 뭐 중요 변수 추출하고 모델링 할 때 그 고정된 변수가 계속 그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그 변수에 대해서만 그 샘플이 추가되기 때문에 새로운 트렌드 반영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모델에 사용되는 샘플과 변수 모두에 대한 전반적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를 개선 과제로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가 그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이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뭐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채팅을 통해서 알려드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